이 방법 하나만 알면 노년의 돈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평생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78세 김동현입니다. 35년 동안 재정관리 상담을 해오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잠깐 빌려주고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연락도 끊기고 관계만 망가지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빠듯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소중한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자녀나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본인도 경제적 어려움에 얽매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작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아닌 남이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상담을 통해 터득한 확실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를 완벽히 파악해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평생 안전한 가정 경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으신 한 분은 친척들의 부탁을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노후 자금을 지켜내셨습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작은 부탁이라며 흔들려서 수천만 원을 빌려주신 후 결국 생활비가 바닥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 때문입니다. 노인네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는 없지라는 마음이 결국 내 살림을 망치는 거죠. 저도 원래 50대 초반에 큰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지금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에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경제적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노년층의 85%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 특히 현금을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상담하면서 현금을 빌려줬다가 인생이 망가진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70세 되신 박씨 어르신인데요. 둘째 아들이 사업한다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마음에 자식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금을 깨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사업이 망했다면서 돈을 못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큰딸네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 최씨 어르신인데 조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조카 말이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만나려고 해도 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 돈 때문에
병원비도 아껴가며 사신답니다. 미국 재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줬을 때 회수율이 단 23%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어요. 10번 빌려주면 7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또한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78%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째는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현금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직접적인 도움 대신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셋째는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셔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보증을 절대 서주지 마세요. 이건 현금을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보증을 선다는 건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8세 김 씨 어르신인데요. 사위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사위 사업이 망하면서 8천만 원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 어르신은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셨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근근히 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경우는 73세 이 씨 어르신인데 오랜 친구가 자식 전세자금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부탁이니까 거절하기 어려워서 보증을 서줬는데요. 그 친구 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됐고 결국 그 어르신이 3억 원을 물어줘야 했어요. 노후 자금이 모두 날아간 거죠. 한국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보증인 중 실제 채무를 떠안게 되는 비율이 42%나 된다고 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보증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보증으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이 4,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돈이죠. 보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증의 위험성을 설명하세요.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가족 원칙을 내세우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세요. 셋째는 전문가 상담을 권하세요. 은행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먼저 알아보라고 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정씨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아들이 급하게 쇼핑을 해야 한다면서 어머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기 시작했어요. 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자 그제야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어르신은 연금으로 카드 값을 대신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까지 거르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69세 한 씨 어르신인데 며느리가 아이 용품 사려고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손주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빌려줬는데 며느리가 온라인 쇼핑에 빠져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썼어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명품 가방에 화장품에 옷까지 사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뭐라고 말도 못하시고 결국 퇴직금으로 카드값을 갚으셨어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이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때
평균 연체 금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카드를 빌려준 어르신 중 67%가 본인이 직접 카드 값을 대신 내고 있다고 나왔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르신 본인의 신용도까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신용카드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카드 분실 위험을 얘기하세요. 카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하세요. 둘째는 본인 전용이라고 하세요.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셋째는 현금을 대신 제안하세요. 카드 대신 소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네 번째 방법은 귀중품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돈이 급하니까 잠깐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74세 박씨 어르신은 조카 딸이 결혼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할머니 금반지를 잠깐 맡겨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돈 생기면 찾아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 금반지를 이미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반지는 시어머니 유품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또 다른 경우는 72세 최 씨 어르신인데 큰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 금목걸이를 담보로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달만 맡아두면 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딸이 그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결국 목걸이를 잃게 됐어요.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 목걸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세요. 국내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이 가족에게 귀중품을 맡겼을 때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이 35%에 불과하다고 해요. 10개 중 7개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금이나 보석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이미 처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76세 김씨 어르신은 아들이 상속세 절약한다면서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명의를 바꿨는데 1년 후에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고요. 나중에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 어르신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날 뻔했답니다. 또 다른 분은 73세 이씨 어르신인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집 명의를 아들 부부 앞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손주 생각에 명의를 바꿨는데 나중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을 팔아서 재산을 나누겠다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눈치 보며 살고 계세요. 한국 법무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이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긴 후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무려 58%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명의 변경 후 평균 3년 이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 넘긴 소유권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법적 위험을 설명하세요. 명의가 바뀌면 내 집이 아니라고 하세요. 둘째는 전문가 상담을 제안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자고 하세요. 셋째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생활비를 절대 대신 내주지 마세요. 자식이나 손주 생활비를 대신 내는 것처럼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송씨 어르신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들 가족이 굶을 수는 없다는 마음에 매달 100만 원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아들은 일자리를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니 돈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은 본인 용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아들 가족 생활비를 대고 계세요. 또 다른 경우는 71세 윤 씨 어르신인데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어요. 딸이 취업 준비한다면서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모두 어머니가 대고 계신데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딸은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다 키우고 계세요. 그 어르신 연금으론 내 식구 생활비 대기가 빠듯해서 본인은 약값도 아껴가며 사신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68세 장씨 어르신은 큰아들 가족 월세의 생활비까지 모두 대주고 계신데 아들은 도박에 빠져서 돈만 축 내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그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냐고 윽박지르더래요. 결국 그 어르신은 무서워서 계속 돈을 주고 계신답니다. 서울사회복지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부모 중 45%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대신 지원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지원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라고 해요.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생활비 지원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기간을 정하세요. 3개월이나 6개월 같이 명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둘째는 조건을 다세요.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하세요. 셋째는 점차 줄여가세요. 처음에 100만 원이면 다음 달에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가세요. 7번째 마지막 방법은 시간과 노동력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이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체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함부로 내주면 본인 건강을 해치게 돼요. 제가 만났던 73세 고씨 어르신은 큰딸이 맞벌이를 한다면서 손주 둘을 맡겨놨어요. 아침 일찍 데려와서 밤 늦게 데려가는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을 봐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손주가 예뻐서 좋았는데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딸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참고 계신답니다. 그 어르신은 본인 취미 생활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없어요. 또 다른 분은 69세 민씨 어르신인데 아들이 이사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불러요. 벌써 2년 사이에 3번이나 이사를 도와줬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진단받았는데도 아들은 또 이사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아들 눈치가 보여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계세요.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77세 서씨 어르신은 셋째 아들이 펜션을 운영한다면서 바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불러요. 청소에 빨래에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데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아들 말이 가족인데 돈을 왜 주느냐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관절염이 있으셔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든데 아들 눈치 보느라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74세 한씨 어르신인데 큰딸이 식당을 한다면서 주말마다 와서 일해달라고 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속도도 느린데 딸이 짜증을 내면서 그래도 일은 계속 시켜요. 그 어르신은 집에 있으면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나가고 계신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38%가 성인 자녀를 위해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어르신이 무려 82%나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을 때처럼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시간과 노동력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프거나 힘들다는 걸 숨기지 마세요. 둘째는 본인 일정을 우선하세요. 병원 가는 날이나 친구 만나는 약속을 먼저 잡으세요. 셋째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직접 도우는 대신 전문가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년에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특히 가족한테 거절한다는 게 참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지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져요. 병원비나 요양비 같은 건 미룰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를 위해서예요. 돈 문제는 가족 관계를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들이 독립심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죠.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도 선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 7가지 원칙을 지킨 지 15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이 생긴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섭섭해하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원칙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들도 함부로 부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 상담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70세 박씨 어르신은 자녀들한테 원칙을 분명히 하신 후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만날 때도 편하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계속 베풀기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3세 최 씨 어르신은 자녀들 부탁을 다 들어주시다가 결국 본인 집까지 팔게 됐어요. 지금은 자녀들 눈치 보며 전셋집에서 살고 계신데 그 자녀들은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75세 김 씨 어르신은 손주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아껴가며 손주들한테만 신경 쓰시다가 결국 큰 병을 얻으셨어요. 지금은 수술비며 치료비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손주들은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베푸신 건데 결국 본인도 가족도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해요. 노년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 7가지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베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베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가족 회의를 여세요. 자녀들을 다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원칙으로 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조 씨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발했지만 3개월 후에는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세요.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기억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단계별로 줄여가세요. 갑자기 모든 걸 끊으면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가세요.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 줬다면 다음 달에는 1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돈 대신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취업 정보나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본인만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돈을 따로 모아두세요. 정말 위급할 때나 본인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이 돈만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건강 관리를 우선하세요. 아프면 모든 게 끝나요. 정기 검진은 꼭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건강해야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해요. 일곱 번째는 취미 생활을 만드세요. 자녀들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세요. 바쁘게 사시면 자녀들 부탁에 흔들릴 시간도 없어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노인 상담센터도 많고 가족 상담 전문가도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74세 백씨 어르신은 자녀들한테 원칙을 세운 후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더라고 해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9세 안씨 어르신은 취미 생활을 시작한 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전시회도 열고 상도 받으셨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계세요. 돈 달라는 전화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거절하면 미안하고 줘도 후회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76세 류씨 어르신은 아직도 큰아들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5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고 최근에 또 돈이 급하다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계속 예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원칙으로 살 건지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 7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분명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제 경험과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3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원칙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베풀며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본인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뭔지 아세요? 평생 자녀들만 생각하며 사신 어르신이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은 다 각자 바쁘다며 외면하고
그 어르신은 혼자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그래서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원칙을 지키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더 챙겨드려요. 함부로 부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 존중하게 돼요. 돈 문제로 얽히지 않으니까 만날 때도 편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져요. 78세인 제가 지금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칙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즐거워요. 요즘에는 등산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경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자녀들 일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80세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2배 높다고 나왔어요. 또한 수명도 평균 5.8년 더 길다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돈, 특히 현금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둘째, 보증을 절대 서주지 마세요. 셋째, 신용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넷째, 귀중품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다섯째, 부동산 소유권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여섯째, 생활비를 절대 대신 내주지 마세요. 일곱째, 시간과 노동력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이 7가지만 지키시면 분명히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실 거고요. 제가 35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베풀면 사랑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고 선을 그어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이에요. 자녀들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도 사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78세 김동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4세가 된 박순태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40년간 인생 설계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노후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누구보다 평온하고
든든한 노후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노후는 그냥 흘러가겠지 하고 하루하루 미루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60대 초반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70대가 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덮쳐서 왜 진작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건강 문제, 경제적 위기, 외로움, 삶의 의미 상실까지 예상치 못한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작은 고민도 결국엔 큰 걱정이 되어서 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미래가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14년간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의 모든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실전 5가지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를 지금부터라도 바로 따라 하시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김선희님은 67세인데 미리 준비를 해서 체력과 자산을 지켜서 70대에도 행복한 여유와 가족의 웃음 속에 살고 계세요. 반면에 전혀 준비를 안 했던 이윤성님은 69세인데 건강 악화에 예상 못한 금융사기까지 당하고 자녀와도 소통이 단절되어서 매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삶이 정반대가 된 거죠.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온전한 70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런 문제의 뿌리는 언젠간 해야지 하는 방심이에요. 저 역시 60대 초반에 아무 준비 없이 지냈다가 건강도 놓치고 작은 돈 문제로 가족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나마 5가지 준비를 꾸준히 실천했더니 다시 건강을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돈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가족 사랑까지 전부 지킬 수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4세인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최종 비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체력 유지와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낙상이에요.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집니다. 저도 72세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산책 30분만 하세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해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꼭 하시고요. 저는 매일 아침에 목과 어깨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정기검진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체력 저하와 낙상을 막는 최고의 보험이에요. 실제로 제 하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을 30분 정도 걸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고 잠도 잘 와요. 가족과 매주 한 번씩은 건강한 메뉴로 같이 식사하면서 건강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죠. 여러분도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쓰는 거 좀 줄여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3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요. 처음엔 숨이 찼는데 지금은 5층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소득과 자산 관리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연금이랑 소액 임대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꼭 마련하세요. 저는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로 주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급작스러운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65세에 지인 소개로 뭔가 투자했다가 큰 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예적금, 임대 수입, 연금 점검,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충분해요. 지출도 매달 가계부로 꼼꼼하게 적어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모든 지출을 다 적어요. 커피 한 잔까지도요. 자녀 결혼 비용이나 의료비 같은 예비 비용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매달 20만 원씩 따로 적금을 넣어서 비상금을 만들어뒀어요. 이게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고위험 상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몇 번 전화 받은 적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전한 것만 선택하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정리와 소통 방식 찾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져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오래된 인연이랑 좋은 이웃들과만 지속적으로 연락하세요. 저는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는 안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가끔 짧은 산책 약속도 잡아요.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동네에 한 바퀴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남한테 부탁하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잘 모르는 친구한테 사용법 알려준다거나 건강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거죠. 가족과도 대화를 자주 나누고 동네 모임도 가끔 참여하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디지털 생활 적응력 높이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스마트폰, 비대면 서비스, 은행 앱 이런 것들 기본적인 기능만이라도 꼭 익히세요. 복잡한 건 몰라도 돼요.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하기, 영상통화, 앱 설치하기, 간단한 결제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손자가 와서 하나하나 알려줬는데 금방 까먹고 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더니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해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종종 소통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멀리 사는 딸과 매주 영상통화를 하는데 손녀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하루가 훨씬 즐거워져요. 예전에는 전화로만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 보면서 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윤석 씨는 문자를 못 봐서 중요한 병원 예약 취소 안내를 놓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예약 잡으려니까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익혀두시면 이런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은행 업무도 이제 대부분 인터넷이나 앱으로 해야 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워서 은행에 직접 가서만 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이체나 잔액 조회는 앱으로 해요.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5번째는 나만의 시간 보내기와 취미 만들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책 읽기, 음악 감상, 조용한 산책, 가벼운 운동, 글쓰기,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하나씩 찾아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30분 정도 책을 읽어요. 어려운 책 말고 에세이나 자서전 같은 쉬운 책들이요. 그리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요. 자아 성찰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마음이 정리돼요. 누구나 나이 들면 남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소중한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일기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는 건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작년 같은 날에 뭘 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작은 취미 하나가 하루의 기쁨이 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정원 가꾸기도 좋은 취미예요.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키우는데 매일 물 주고 햇빛 쬐어주고 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꽃이 피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손으로 뭔가 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탁구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쳤는데 지금은 제법 칠 수 있어요. 이런 5가지 방법을 실제로 따라 하니까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실천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먼저 건강부터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지금 제 건강 상태는 정말 좋아요. 혈압은 13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릎 관절염도 많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70대 중반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뭘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매일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경제적인 면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사고 싶으면 그냥 샀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임대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적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적 독립성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가족 관계도 좋아져요. 인간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누구든 다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도 많이 뺏겼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만 깊게 사귀고 있어요. 친구 수는 줄었지만 관계의 질은 훨씬 좋아졌어요. 매주 만나는 친구들이 5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과는 정말 편하게 지내요. 서로 부담 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외로움도 많이 덜해졌고요. 디지털 적응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씩 천천히 배우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인터넷 쇼핑도 해요. 온라인 은행 업무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체하고 잔액 확인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해요. 코로나 때도 이런 게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취미 생활도 정말 즐거워요. 책 읽는 재미를 다시 찾았고 음악 듣는 시간도 하루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일기 쓰기도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정리하는데 정말 좋아요. 정원 가꾸기도 새로운 낙이 되었어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토마토도 키워서 따먹고 상추도 길러서 샐러드 해먹고 그래요. 직접 기른 채소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말 컸거든요. 건강은 어떻게 될지 돈은 모자라지 않을지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들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물론 나이는 계속 들고 언젠가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건강 면에서 말씀드리면 3년 전 제 혈압은 145였는데 지금은 125예요.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1로 떨어졌어요. 체중도 5kg 빠져서 지금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무릎 관절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5층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밤에 잠도 예전보다 훨씬 잘 와요.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늘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후 월 지출이 평균 3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불필요한 외식비랑 충동구매가 많이 줄어든 거죠. 1년이면 360만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임대 수입으로 매월 50만 원이 들어오고 연금과 더불어서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되고 있어요. 비상금도 현재 800만 원 정도 준비해뒀고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자신감이 돼요. 제가 아는 김선희 씨 얘기도 해드릴게요. 김선희 씨는 지금 67세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1년 동안 실천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선희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하다고 해요.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대요. 경제 관리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아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매월 적금을 넣고 있고 비상금도 차근차근 모으고 있대요. 인간관계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주는 모임은 그만두고 정말 좋은 친구들하고만 만나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외로움도 많이 줄었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찾아본다고 해요. 인터넷 쇼핑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미있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책 읽는 재미도 되찾았다고 해요. 베란다에서 화초 기르는 것도 큰 낙이 되었다고 하고요. 김선희 씨가 직접 저한테 말하기를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충실하다고 해요. 반대로 이윤석 씨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69세인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지내다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당뇨가 악화되었고 관절염도 심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노후 자금 일부를 잃었고 지출 관리를 안 해서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해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스스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우울감도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대요. 디지털 기기 사용도 못해서 여러 번 불편을 겪었어요. 병원 예약 변경 문자를 못 봐서 헛걸음한 적도 있고 자녀들과 연락하는 것도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의 차이를 보면서 정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똑같이 나이 드는 건데 준비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도 60대 초반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70대가 안 하는 70대보다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고 해요. 돈 걱정이 줄어들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수명도 더 길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정말 검증된 방법들이거든요. 제 통장 잔고도 보여드릴게요. 3년 전만 해도 매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월 플러스예요. 임대 수입 50만 원, 연금 80만 원에서 총 130만 원이 들어오고 생활비로 90만 원 정도 써요. 매월 4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혈압약도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알씩 먹었는데 지금은 1알만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혈압약을 줄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관리용 약도 하나 끊었어요. 운동과 식단 관리 덕분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가계부도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적어놨거든요. 커피값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식비, 의료비까지 다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안 적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휴대폰 단축번호도 정리했어요.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 10명만 등록해뒀어요. 예전에는 연락처가 100개도 넘었는데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이 정도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정말 정리하길 잘했어요. 독서 기록도 있어요. 작년부터 읽은 책 제목이랑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두고 있거든요. 벌써 35권 읽었네요. 예전에는 1년에 책 1권도 안 읽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3권씩 읽고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 기록도 매일 적어요. 오늘은 산책 몇 분 했는지, 스트레칭은 몇 분 했는지 다 적어놔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던 산책이 지금은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니까 정말 발전한 게 눈에 보여서 뿌듯해요. 여러분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달라져요. 하루 이틀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잠이 잘 온다는 거였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되니까 밤에 잠이 금방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한두 시간씩 뒤척였는데 말이에요. 잠을 잘 자니까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식욕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없어지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밥맛이 돌아왔어요. 적게 먹어도 맛있게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졌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말할 거리도 많아졌어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니까 대화 소재가 풍부해진 거죠.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통장 잔고 볼 때마다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 비법이 있어요. 바로 작은 성공을 매일 기록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저녁에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어요. 산책을 30분 했다. 가계부를 빠뜨리지 않고 썼다. 친구한테 안부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이 쌓여서 계속할 동기가 생겨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요. 귀찮고 번거롭고 효과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3달 지나면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져요. 제가 74세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건 정말 이 5가지 덕분이에요. 건강관리, 경제관리, 인간관계 정리, 디지털 적응, 취미생활. 이 5개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산책 10분만 해보세요. 내일부터 가계부 한 줄만 써보세요. 모레부터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면 어느새 여러분도 저처럼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 더 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제가 만약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일찍 이런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보다 운이 좋으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으니까요. 70대가 되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건강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찾아와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여유롭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건 젊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과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많이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고 내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꼭 이런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분명히 가능해요. 첫 번째, 체력과 건강 관리. 두 번째, 예측 가능한 소득과 자산 관리. 세 번째, 인간관계 정리. 네 번째, 디지털 적응. 다섯 번째, 나만의 취미.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 후에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했거든요. 둘이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든든하고 행복한 7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